추미코 그 친구는 어디 사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가깝습니다. 예, 후쿠오카에 삽니다. 남자친구 없는 지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남자가 없어요라고 하는. 남자가 없어요. 응. 그리고 쓸만한 남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후쿠오카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만난 일본 와이프의 친구 이야기라는 주제인데 여러분 박간애가 인간관계가 좁습니다. 예. 친구가 잘 없어요.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미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천 다 드러나면은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팔아야 되거든요. 팔 정도의 친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뭔가 좀 이게 좀 이제 교육 관계가 좁은 사람들이에요. 아 맞아. 이런 직업을 하면 인맥으로 여러 그렇죠, 뭔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랬던 이제 와중인데 그렇죠. 갑자기 추미코 친구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추미코에게. 휴가가 생겨가지고 삿포로로 왔는데 삿포로 사는 거 알거든요 추미코. 그래서 이제 만날래 그래가지고 이제 추미코가 이제 만나고 온 거죠. 나는 그냥 집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추미코가 이제 갑자기 꽃단장을 하더라고. 오상 친구 만나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머리에 이제 그 있잖아 머리를 쪽쪽 펴면서 우리 추미코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편집하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추미코 어이구 바쁘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니 이러니까 친구 만난대요. 참고로 여자 사람입니다. 여자. 여자입니다. 미혼입니다. 동갑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예요. 좀 오래된 그 교우 관계죠. 그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대학 졸업하고 그 친구도 취업했으니까 그 이후는 좀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10년 동안 못 만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물리적 위치상 못 만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본 그거 제일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삿포로에 살잖아요. 추미코 그 친구는 어디 사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가깝습니다. 예, 후쿠오카에 삽니다. 예, 후쿠오카 친구. 저희는 이제 여기 일본에 있으면서 후쿠오카는 잘 안 가거든요. 왜? 후쿠오카 가는 게 3시간, 부산 가는 게 3시간, 서울 가는 게 3시간이에요. 사실상 국제선이에요. 어디 가서 갈 일이 없어요. 저희가 그 나고야 쪽에 있었을 때도 그 도쿄 쪽에 있었을 때도 후쿠오카는 역시 좀 거리가 머니까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랬던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추미코가 이제 만나러 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가 만나고 왔다 이랬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렇죠. 같은 추미코가 오상 밤 늦었으니까 이 삿포로 시내에서 만났어요. 오상 친구 약속 끝나고 오상이 나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무슨 말이겠어. 밤이 늦었으니까 마중을 나가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추미코한테 알아서 추미코 우리가 집이랑 시내랑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와라. 이래서 나도 이제 걸어 나가고 추미코도 걸어 나가가지고 밤 그때 한 12시 정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미코 데려가지고 하니까 추미코가 이제 좋아가지고 남편 마중 나오니까 좋아하거든요. 오상 이래가지고 이제 덜썩 앉더니 그래놓고 이제 집에 가자. 추미코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추미코 여사님이 입에 뭐다를 달았는지 이제 오상 그래서 친구를 10년 만에 만난 이래부터 있잖아요. 텐션이 업돼가지고 있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사회성이 없는 남편이라서 뭔가 친구랑 만났을 때는 좀 얘기하면 그런 세계도 있구나라든지 조금 그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친구를 만나면은 인격이 바뀌잖아요. 과거에 이제 본인 인격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 과거 인격에서 변신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제가 마중을 나가다 보니까 오상 이래가지고 이제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다가 방송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미코가 일단 그 친구를 만나서 일단 외모적인 거에서 너무 놀랐나 봐. 맞아. 뭔가 아주 있잖아. 어른 여성 분위기고 노는 언니 분위기고 아무튼 원래 이쁜 친구였는데 아이고 이쁘다 해서 아마 그때 만났을 때 얘기 방이산 제가 와 이쁘다 부럽다 이쁘다 왜 저는 이렇게 아줌마지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어요. 독신이니까 그쪽은 예, 남자친구 없습니다 참고로. 예, 그래가지고 하면서 둘이 사는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1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살았냐 얘기를 이제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금은 후쿠오카가 이제 모체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역 사원, 정사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직하다가 그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대기업에서 막 집안 정사원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이제 정사원 중에서도
어디든지 전근을 가야 되는 전국 정사원이랑 그 지역에서만 일해도 되는 지역 한정 정사원이라는 게 옛날 기업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역 한정 정사원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들어가서 정사원이 됐으면 어찌보면 정년 퇴임 때까지 그 지역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미코한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푸념을 좀 얘기하는 거죠. 오랜만에 고향 친구니까. 그래서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렇죠. 제일 먼저 급여가 적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렇죠. 이 짠 월급을 받아가면서 어쨌든 지역 정사원이니까 여기서 정년 퇴임 때까지 흔히 말하는 앞으로 30년 정도는 계속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국 정사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한계가 있대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앞으로 막 그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60세까지 일한다. 그런 미래가 다 보인다고. 그 순간부터 현타가 왔대요. 근데 그것도 왜냐하면 제가 그 88년생 올해 만 35살이래요. 여자가 35살 괜찮아라고 뭔가 걱정이 시작하고 나서 60세까지의 미래에 현타가 왔대. 올해 만 35살이 된다. 앞으로 나는 결혼 안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런 현실감이 오고 나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대요. 후쿠오카 쪽이라 했잖아요. 거기이기 때문에 좀 더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늘은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왔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에 기반을 해가지고 추미코 친구의 고민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예, 그 지역 사람들이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후쿠오카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부터 이래서 관광으로 많이 가서 배편이 해외랑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 후쿠오카는 좀 특징적인 걸 딱 하나로 해결이 된 게 있어요. 아까 추미코 친구 얘기할 때 추미코 친구가 추미코랑 동갑인 여성인데 이쁜데 독신이라 했잖아요. 남자친구 없는 지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남자가 없어요라고 하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쓸만한 남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후쿠오카가. 왜 이런 동네일까라고 했을 때 이 후쿠오카가 좀 이제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여러분 일본의 이거 경제 학술 자료 논문 찾는 곳인데 여기서 지점 경제도시 후쿠오카라고 써있는 논문이죠. 2018년 논문입니다. 지점 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점의 반대말이 뭐예요? 본점이요. 일본은 대기업이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기업이 물론 나고야, 오사카, 도쿄 이런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그렇죠. 다른 대기업에 후쿠오카 지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도쿄의 본점, 후쿠오카의 지점, 나고야의 본점, 후쿠오카의 지점을 놔두는 곳이 상당히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지점을 많이 놔두냐 후쿠오카에 했을 때 이 후쿠오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도쿄에서 후쿠오카에 신칸센으로 연결하면은 거의 5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우선 일반적으로 공항이랑 시내는 멀지 않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후쿠오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거죠. 후쿠오카의 신칸센역인 하카다역에서 후쿠오카 공항이 있잖아요. 예, 걸어서 34분, 거리로 차 타고 10분,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후쿠오카의 특징 중 하나가 도시 안에 공항이 있는 거거든요. 대구랑 비슷하겠네요. 그런 의미로는. 국제공항입니다. 큰 비행기도 내릴 수가 있어요. 후쿠오카 공항에는. 일본의 다른 오사카, 나고야도 신칸센으로 연결이 되고 공항도 바로 안에 있고 여기에 비즈니스 거점을 두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동네란 말이야. 후쿠오카가. 자,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만남이 없다라는 말이랑 무슨 연결이 되나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 뭐 짱구는 못 말려라든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신 부임이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본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점으로 발령 나가지고 한 3년, 5년 정도 살다가 다시 본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텐킨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근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후쿠오카 사람 입장에서는 몇 년 후면은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후쿠오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10년 만에 만난 이 친구도 아버지가 그 텐킨족 아버지가 전근족 그런 분이었으니까 이사를 많이 했었어요. 언젠간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약간 좀 조심스러워진다. 거기다가 또 후쿠오카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3대 유흥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후쿠오카에 하나 있거든요. 예, 왜 일본 3대 유흥가가 이 지방 동네 후쿠오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전금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중년의 셀러리맨들이 혼자서 사는 동네가 여기거든요. 반대 말하면 독신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바깥의 방송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규슈는 리얼 남존 여비가 남아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예전에 일본 여자력에 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라면은 엄마 나 예를 들어 도쿄대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 오사카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요. 딸이 태어났는데 도쿄 가서 대학 가고 싶어요. 오사카 가고 싶어 이러면은 높은 확률로 너는 나가면 안 돼가 되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성들은 가능하면은 자기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부모들이 좋아하고 그게 어느 정도 문화로 받아들여진 동네예요. 큐슈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자면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후쿠오카 가지.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점 경제 도시다 보니까 그런 남자가 적습니다. 압도적으로 적어요. 이 동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만남의 기회가 좀 적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그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몇 년 후에 그 다시 도쿄라든지 그쪽에 돌아간다.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는 규슈에 막 있어야 되고 있고 싶고 막 그리고 일이 있으니까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녕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예, 이게 특히 이제 이런 후쿠오카 쪽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이게 서일본 시티은행이라 이래가지고 후쿠오카에 있는 지방은행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 은행 자료입니다. 후쿠오카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많다. 후쿠오카는 25세, 29세에서 뭡니까? 여성이 더 많고 30세, 34세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고 35세, 39세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동네예요. 후쿠오카에 태어난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는데 태어난 여자들은 못 나가게 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후쿠오카가 여자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추미코 이 나이대 있잖아 이 여성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좀 이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좀 역전이 됐죠. 일본 다른 지역이랑. 그게 저도 몰랐어요. 친구랑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구나라고. 후쿠오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성의 독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일본 전국 평균의 여성 독신율 30세, 34세가 34.6%가 독신인데 후쿠오카는 36.9%가 독신이고 반대 말하면 남자는 독신율이 전국 평균이 47%인데 남성 44%래잖아. 즉 뭐야? 남자는 결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35세, 39세도 똑같이 가죠. 여성이 불리한 도시예요. 이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한국어로 번역. 일본 경제 잡지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젊은이율도 넘버원. 예, 맞습니다. 일본에 있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도시 중에서 10대, 20대 비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후쿠오카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대, 20대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후쿠오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지에서도 있죠. 인기 있는 남자는 후쿠오카에서 살아야 된다고 아예 잡지가 대놓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를 들어 만남을 추구한다.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후쿠오카에서는 만남을 추구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도 비춰져가지고 이런 기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약간 좀 있잖아요. 좀 약간 옛날 사고방식이기도 한데 일본에서 여러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일본 이거 교수님들이 연합해가지고 남녀 평등률 이런 거를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남녀 평등률이 높은 건 도쿄가 높다. 왜? 일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도시로 가면 갈수록 일본에서 남녀 평등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촌으로 가면은 좀 뭔가 그게 내려간다. 그렇죠. 이런 자료를 많이 냅니다. 자, 그중에서 후쿠오카 있잖아요. 후쿠오카는 일본 전국에서 남녀 평등률이 19등입니다. 일본 전국이 47개 도도부에 있는데 47개 지역 중에 19등이라면은 아니 오상 뭐 남존여비라면서 이 정도면 남녀 평등하네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료가 취합을 할 때 통계를 어떻게 내냐면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은 남녀 평등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후쿠오카는 여성이 많고 아까 추미코 친구도 독신 여성 일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깎아먹는 게 있잖아요. 자, 뭘 깎아먹냐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 자 보세요.
부부 둘 다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라든지 육아에 충당하는 시간의 남녀 차이가 전국에서 넘버원입니다. 무슨 말이야? 맞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쪽 지역은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남아있죠, 다른 지역. 그죠? 남편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된다까지도 말에 나오는 게 이 지역입니다. 맞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런 기사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왜 나온지 알겠죠? 또 이쪽 지역은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흔히 말하는 좀 밖에 나가면 가오를 잡아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성은 남성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게 좀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지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경제 잡지 아저씨들 보는 이런 곳에서 후쿠오카는 드림이에요. 일본에서도.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방송분들이 아니 오산 그러면은 한국 남자도 후쿠오카 가가지고 이쇼니 오사케 노무 또 이런 사람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늘어나잖아요. 그분들도 다 눈이 있습니다.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눈은 높으니까 어느 나름대로 여기도 독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기업의 지점들이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군이 많아요. 이쪽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군을 못 맞추면은 그냥 혼자 있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찬스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만큼 허들도 높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 그러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인기 있는 남자는 후쿠오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남자들이 후쿠오카에 사는 게 아니라 인기 있고 원래부터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은 후쿠오카 가면은 더 인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인기 없던 친구들 가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는 분들인데 특히 후쿠오카를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런데 한국 분들이 후쿠오카 많이 가실 때 뭐 후쿠오카 텐진 아니 뭐 후쿠오카에 그 있잖아요. 그 라면 이찌란 뭐 그런 거 이제 막 드시러 가는데 그 이면에 후쿠오카라는 동네가 사실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런 게 있다. 그거를 추미코 그쪽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와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추미코가 있잖아요. 친구 만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상 이러면서 이제 그 뭐 후쿠오카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지역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딱 들으니까 야 이거는 정말 방송거리도 좀 되겠다. 좋겠네. 오케이 추미코 친구 만나서 온 이야기 고마워요. 라고 내가 추미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추미코한테 한마디 했지. 그래서 추미코 왜 우리가 삿포로 사는지 얘기해 줬어요? 당연히 뭐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뭔가 판매원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친구가요. 제가 스마트폰 콩콩콩콩 하고 이것입니다 라고. 유튜브 하고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뭐? 너 유튜버야? 라고. 괜찮아. 잘 벌 수 있어.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먹고 살 수 있냐고. 예. 왜 이런 걱정을 하냐 면 간단합니다. 아까 유튜버에 이러면서 그 친구가 질문을 하나 했대요. 일본 유튜버라면 일본에서는 여러분 안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업한테서 홍보, PR하는 거 있잖아. 이거 쓰세요 이거. 일본 유튜버는 그걸 안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직업이면 그런 안건, 숙제가 있다 하는데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없어요. 우리 하나도 그러니까 좀 생방송이라는 걸 열심히 하고 있어. 예? 숙제 안건 그런 거 안 하고 생방송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괜찮냐고. 씁쓸했습니다. 예. 나는 그래도 이 정도쯤이면 이제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느꼈는데 괜찮아 그 일? 그거 앞으로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걱정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올해 10년 만에 하는 친구가 우리 마누라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유튜브로 박제를 시키자. 나의 이런 다짐이 바뀌지 않도록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뭘 해도 자민단 지지해 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도대체 일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자민당 독재가 끝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이제 지난 10월 27일 날에 중의원 선거,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건데, 이 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일본 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 자민당, 뭐 기승전 자민당 이래가지고 자민당 독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민당이 이번에 의석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일본 여당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폭풍의 이제 혼돈이다 이래가지고 완전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오랫동안 그 정치를 했었으니까 일본은 아베 총리 그 보수 자민당 그런 이미지가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바뀝니다. 아마도.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사히 신문입니다. 자민당 공명 15년 만에 과반수 균열됐다. 이시바 총리의 목표 의석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게 좀 큰 겁니다. 자, 그럼 몇 석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일본 중의원 선거 2024년 특설 사이트 NHK인데 일본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라는 여당을 합쳐서 215석. 그리고 야당, 뭐, 일본 제일 큰 야당 입헌민주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소야당 합쳐서 250석. 일본의 과반수는 233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됐네? 이거는 당초 이시바 총리가 목표를 하던 233보다 18석, 마이너스 18이라는 숫자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두고 이거 완전 선거 실패했다. 참패했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일본 정치하면은 그 아베 전 총리가 그 오래 해먹었으니까 뭐 어쨌든 일본은 바뀌지 않잖아. 일본은 맨날 첫날 자민당 아니야. 라는 생각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선거 이전까지 이 자민당의 의석수를 보면은 중의원 의석수의 변천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간색이 자민당이에요. 가운데 점선이 이게 일본 의석 과반수거든요. 저 보세요. 2009년도에 일본 민주당이 한번 정권 교체했었어. 근데 그때 너무 일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에 아베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베노믹스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자민당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반을 넘어가지고 뭐 완벽하게 압도를 하죠. 그런데 2024년 190일, 지난 2009년 이후로 15년 만에 자민당이 어쩌면 선거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독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이 표현되냐면요, 여러분.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다수당에서 기본적으로 총리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법안 처리할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야당은 필요 없어요. 자민당 내에서 자기들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법안을 제출해볼까? 응, 가자. 이래서 국회에 내. 그럼 야당이 이제 야 이거 날치기다 하지마 이래봤자 응 그래봤자 니들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2012년도부터 독재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과반수가 안 되잖아. 얘를 똑같이 자민당이 이제 당내에서 법안을 만들어요. 제출을 해. 야당끼리 모여. 못 지나간다 여기. 이러면 이제 수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부터는 회유를 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돌아가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죠, 정치권에서는. 예. 야당이 존재가 필요하니까. 근데 어찌 보면 드디어 15년 만에 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당장 여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연합뉴스입니다. 일본 총선 자민 공명회단 15년 만에 과반 실패. 그리고 또 정계 소용돌이로. 소용돌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자민당이 뭐 하면 다 간다.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민당이 안 돼. 이러면 이제 싸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소용돌이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KBS에서도 이제 일본 여당 15년 만에 과반 실패.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시바 총리는 사임에 부정적이다. 맞습니다. 당장에 11월 초에 일본의 특별 국회가 열려가지고 새로운 총리를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 선거 자체가 여러 후보가 나오더라도 어느 한 후보가 과반수를 달성 못하면은 2차 투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투표를 얻은 친구가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선거에 어쨌든 과반은 무조건 안 나와요. 이시바짱이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결선 투표 때 일본의 모든 야당이 다 연립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야당 중에 예를 들어 입헌민주당의 후보를 밀어주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민당은 뭐 표가 많으니까 이시바 총리가 연임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만에 하나 야당이 뭐 다 같이 연합을 한다니 아니면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짱 난 배신하겠어. 이런 배신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시바 총리가 총리를 연임할 가능성은 높은데 대신 뭐 그 사람의 힘이 지금까지의 자민당 총리와는 전혀 다를 정도로 약해진다.
자, 그러면 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일단은 먼저 일본의 총리가 원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기시다 총리였잖아요. 예. 그런데 왜 기시다 총리에서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을까? NHK 내각 지지율입니다. 이게 빨간 선이 여러분 지지한다예요.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처음엔 좋았어요. 뭐 50%대 이상이었어. 그런데 점점 떨어지더니 마지막엔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자민당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대? 제일 큰 이유는 이거죠. 예, 정치자금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뒷돈 사건.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을 때 파티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 헌금을 받아가지고 장부에 기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치자금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민당의 의원들이 이제 받고 요거는 내가 따로 비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게 한번 팍 터지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터뜨렸냐라고 했을 때 지난 2022년도 일본의 아카하타라는 신문이 있어요. 어떤 신문이냐면은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이 일본 공산당이 어떻게든 자민당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찾아보니까 뭐야? 자민당 돈 빼먹었네. 이걸 이제 공산당이 딱 친 거예요. 이거를 일본 여론들이 딱 물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보니까 진짜로 이거 문제 있어요. 냄새를 맡아서 도쿄지검. 야, 털어봐. 검찰이 턴 거예요. 까니까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정치불신. 저 사람 평소에는 깨끗한 척 다 하다가 까보니까 와, 많이 해먹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민당이 죄송합니다, 뭐 사과합니다 이러면 괜찮았어. 그런데 뭡니까? 덮으려고 한 거예요. 일본어 이런 말이 있죠. 냄새 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그래봤자 일본에서 어차피 자민당 찍을 거잖아요. 아니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이시바 이제 총리가 이제 총재 선거 때 제가 이제 뒷돈 이런 거 잘 조사해가지고 자민당을 쇄신하겠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그럼 이시바로 우리 한번 이미지 체인지 한번 하고 선거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거죠.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기시다짱 20%였잖아요. 근데 바뀌니까 50%야. 효과 있네. 그랬는데 10월 17일 이시바 내각 지지율 28%. 아까 이거 51%가 10월 2일이었어요. 불과 2주 만에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근데 이시바 총리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단 이 이시바 총리의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시바 총리가 총재 선거 냈잖아. 아까 그 정치 뒷돈 문제. 믿어주세요. 한번 제가 결단 내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당장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 10월 4일 아사히신문입니다. 뒷돈 받은 의원들도 일단 선거 있으니까 공인 넣어. 당 이름 넣어서. 여기서 일본사람 난리 난 거예요. 잠깐. 뒷돈 받은 사람들은 징계를 한다지 그 사람들 공천권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나는 거물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민당 입장으로는 그 사람들이 의석수야. 빼면은 의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지만은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 친구들 공천할게요. 여기서 일본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시바짱. 말이 다르잖아. 제대로 한다며. 이게 무슨 짓이야. 여론이 안 좋았어. 부랴부랴. 10월 15일.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뒷돈 받은 애들을 추려보니까 46명 정도가 있어요. 좀 심각한 애들이. 근데 그 중에서 반성도 있고 이것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다라는 친구들은 저희가 공리를 주고 정말 심한 애들 추려보니까 12명 정도 나옵니다. 얘들은 저희가 공천 안 하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불을 끌려고 한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 뭡니까? 부족하네. 할 거면은 다 비공인을 해야지. 자민당 이름을 걸고 선거 나가를 막아야지. 그런데 이건 뭐 약간 어중간하게 뭔가 있잖아. 포지션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 더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일본 공산당이 스쿱을 하나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산당이 자민당 저격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민당에게. 자민당 아까 뭐 12명에게 뭐 비공인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비공인 사람들에게도 선거 자금을 준 거야. 자민당의 비공인이면은 본인 돈 내고 알아서 선거해라 이 말인데 당에서 중앙본부에서 우리가 공인은 안 했지만 돈 줄 테니까 이걸로 선거해봐. 이거를 공산당이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NHK부터 각종 여론들이 물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 변명을 합니다. 그거 선거에 쓰는 돈 아닙니다. 그거 그냥 당 지방 지부의 활동 자금으로 준 것뿐이지 선거에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선거 기간을 앞두고 돈이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을 선거에 안 쓴다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각종 여론이 파고 들어갑니다. 일본 니테레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당 지부에 돈 줄 때는 1,500만 엔 정도만 준다. 나머지 500만 엔은 공인료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당에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돈 주는 건데, 아니 비공인된 친구들에게 2,000을 줬단 말은 아까 있잖아, 공인료가 포함된 금액이네. 공인받은 친구는 동일한 금액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진짜 이거야말로 뒷공천이네. 국민을 기만하는 거네. 이런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더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뒷돈 받은 사람 정리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아니 이시바 총리 뒷돈 받은 그 친구들 오히려 더 지원하고 있었어요? 실망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돈 받은 후보 46명 중 18명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28명이 어떻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었어요. 다 떨어져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18명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찌보면 이제 자민당에서는 좀 예상 외였던 거지. 그래도 좀 더 붙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뭘 해도 자민당 지지해 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것뿐인가? 이것뿐이면 이 정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일단은 그 이시바 총리의 흔히 말하는 총리가 됐을 때 본인의 목표랑 총리가 되고 나서의 본인의 행동이 정말로 180도 바뀐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금리 올리고 이제 일본도 어느 정도 이제 재정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엔 고로 가는 거야. 그 다음 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갈게요. 금리 당장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일본 역시 저금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총리가 되기 전에 했던 말을 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론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그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뚝심 있던 발언을 바로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게 왜 일본 사람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냐면요, 여러분. 이시바 총리에 기대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지금 뭡니까? 역대급 엔저 아닙니까? 엔화가 종이 조각이에요. 왜 엔화가 엔저면 문제가 돼요? 올해 6월 달에 NHK 다큐멘터리입니다. 가계 지출, 이 10만 엔지가 일본 사람들 생활비가 100만 원이 넘게 더 지출이 돼. 왜?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4% 상승, 최근에도. 나오죠. 49년 만에 상승폭.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디플레이션 나라야. 이걸 정상화시켜야 돼. 올릴 땐 올리더라도 어느 적정선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급여도 올라가면서 올려야 되는데 물가만 오르고 급여는 안 올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월급은 받아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시바 총리가 잡아줄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불만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인물적으로도 실망한 게 뜨는 겁니다. 일본 경제신문 10월 22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악몽의 민주당 정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미워도 자민당, 우리 자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본 전국에 돌면서 유세를 했던 겁니다. 악몽의 민주당 정권이란 단어가 엄청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누가 썼나요? 예, 아베 전 총리가 썼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자민당이 이기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인프소에 나가지고 민주당 안 된다 이래서. 자민당 조금 부족하다 느끼더라도 그때 민주당 정권이랑 비하면 나쁘지 않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도대체 그때 민주당이 뭐 했길래?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여러모로 외교부터 해서 내정부터 일을 잘 못했어요. 왜? 정권 잡은 적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아베 전 총리가 과거에 비판을 엄청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발언을 또 이시바짱이 한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냥 야당 비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지난 2019년 2월달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이시바 의원이죠, 당시에는 얘기하죠.
자민당이 옳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방식, 그 발언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아베 전 총리. 너무 야당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를 엄청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선거에 가서 여러분 악몽의 민주당 정권을 또 볼 겁니까? 라고 동일한 전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잊었어요? 아니 이시바짱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하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번에 선거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자민당 그래봤자 바뀐 거 없네. 똑같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의석수를 잃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에 총리 지지율이 28%잖아. 과거 2009년 정도로 참패를 당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자민당 이 정도면 선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한 선거 투표율 53.85%. 일본 전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거예요. 지난 2009년도 일본의 정권 교체 일어났을 때 69%였어요. 이때 높았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나요? 콘크리트 있잖아. 원래 그 당을 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부동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풍이 오더라도 투표율이 낮아? 그래봤자 너 선거 안 가잖아. 그러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냐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이 투표 수치가 여러분 얼마나 낮은 거냐면은 제가 대한민국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투표율입니다. 70%대를 넘어가죠. 2012, 2017, 2022 최근부터 이래가지고 당연히 대통령 선거뿐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낮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올려서 67%. 근데 일본은 이 두 개 합친 거잖아. 일본 국회의원에서 총리가 당선되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인 70% 정도는 나와야 한국이랑 비슷한데 일본은 뭐예요? 53%. 일본 사람들의 정치 무관심 덕분에 자민당이 이번에 진짜로 위험할 뻔했는데 오히려 더 이 정도로 피해를 어찌 보면 축소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 15년 만에 자민당 독재가 끝난 거는 어차피 일본 내에서는 좋은 요소입니다. 예. 정치권에서 활발한 토론 활동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장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한 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좀 흐름이 다르게 흘러가네? 라는 게 보여야지 일본이 진짜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지. 이번에 오히려 뭡니까?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수를 못 차지해서 독재가 끝난 것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치 혼돈이긴 하지만은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시바 총리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 박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을 깔보거나 해외를 깔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멈춰있거든. 아직까지도 30년 전인 자기 나라를 알아요. 그때는 잘 나갔어. 그런데 지금 그럴까? 아니죠. 바뀌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오늘 방송 주제를 정하게 되냐면은 정말 이제 단순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볼 땐 이걸로 봤는데 유튜브 끌 때 이상한 거 보고 있죠. 연간 하다가 몇 개 클릭하다 보면은 본인의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딴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영상이 뜨는 거 일본 관련 영상이.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예전에 한 TV 방송인데 1980년대에 일본 도쿄에 있는 이제 우에노역 일본 사람들의 아침 출근부터 해가지고 당시에 어떤 식으로 여기 하루 종일 굴러간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요거는 방송거리로 괜찮다. 라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물가는 30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인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일본 사회가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죠. 예.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에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건 일본 사람들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되냐면은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특히 뭐 30년 이상 정도 어찌 보면 이제 정체가 되는 이런 경제생활에 있다 보면은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젊은 층들은 더욱이 못 느끼죠. 근데 이거를 인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 바로 여러분들이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라고 아마 조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바라보는 예를 들어 일본이란 나라와 우리 젊은 세대, 아니면 저보다 더 젊은 20대, 10대 그런 친구들이 보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마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 갭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제 얘기할 때 그 갭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나 때 이렇게 느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왜 느끼는 게 다를지 아마 인식하기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 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양경제 기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재밌는 내용입니다. 일본인은 잃어버린 30년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모르고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30년간 변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뭐 경제 상황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멈춰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자기 때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지만은 기본은 젊은 세대부터 해가지고 뭐 30대, 40대 이쯤 친구들은 잘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부터 지금은 바뀐 게 없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벗어나거나 뭘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지금 순응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양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2020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현재 일본 상황을 좀 많이 디스하는 경제 내용이에요. 이것 또한. 왜냐면은 아베 정권 때 있었던 이제 뭐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게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진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세금이 늘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부담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재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도 어찌 보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 30년간에 일본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식으로 있잖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뭐 본질을 모른다는 식으로 기사를 치면서 경제 전문가들, 칼럼니스트들이 투고를 할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의 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의 물가 상황을 중점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대입이 될까? 야, 한국에서는 그때 가격이 그랬는데 일본은 저래?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좀 느끼는 그런 예를 제가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거네요.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소 박하님하고도 자주 등장하는 서치 연구소죠. 여러분 이게 초임이거든요. 빨간색이 대졸자고 일본에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전문학교 그 다음에 뭐 이제 단대 단기대학 2년제 있잖아요. 그 졸업생이 점표. 그 다음에 고졸자가 이 보라색입니다. 이거 봤을 때 85년도부터 해서 올라가요. 근데 90년대가 되고 나서부터 올라가는 그래프가 상당히 이제 곡선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렇게 되다가 뭐 이제 2019년 돼서 이제 조금 싹 올랐다 했는데 대졸자들은 20만엔 라인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단기대학 졸업생들은 이제 15만엔 20만엔 사이. 그다음에 고졸자들은 15만엔부터 약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극적으로 안 올랐죠. 이게 상당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90년대 중간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네.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돈을 쓸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래야지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저축을 하던 뭐 아니면 뭐 생활비를 쓰던 월세를 내던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받는 돈이란 것 자체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소비를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내가 가계부를 예를 들어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이 임금이란 것도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국토교통성에서 통계를 자주 내요. 자기가 관할하는 거. 국토교통성이 내는 통계라면 뭐겠어요? 한국으로 치면 교통부 같은 거잖아. 그렇죠. 택시, 버스, 뭐 기차 이런 거에 요금의 변화를 통계를 냅니다. 요금 변화. 그런 거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뭐 의식주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비싸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를 했을까를 보면은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 30년간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국토교통성의 참고 데이터 자료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5년 때까지의 이 교통 기간의 물가 지수를 1980년을 100으로 두고 만들어놓은 좌표예요. 25년간 교통비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일단 2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요만큼 상승을 했어요. 가운데 검은색입니다. 1980년에 대비해가지고 예. 2005년에 버스비가 뭐 1.78배가 돼서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거밖에 안 올랐어야. 그래? 일본 사람들 대부분 JR을 많이 타거든요. 이 JR 요금표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사카에서 도쿄 사이에 있는 철도입니다. JR 도카이라 해서. 그쪽에 철도 요금의 변화예요. 1km에서 3km가 1986년도에 140엔이었어. 2019년도에 150엔이었어요. 10엔이나 늘어났잖아, 오상. 세상에 100원 늘어났잖아. 30년 만에 10엔이 늘어났네요. 제일 낮은 요금이. 그 다음에 4km에서 6km 기차를 타면은 20엔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7km, 10km를 타면은 또 이것도 20엔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났어. 야, 철도 10km 타는데 우리가 또 200원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방송 초반에 얘기한 1980년대에 우에노 역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오늘 방송을 제가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예. 그때 가격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일본의 옛날 다큐멘터리 볼 때잖아. 공중전화 줄 서 있어. 휴대폰은 없으니까 80년대. 공중전화 줄 서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여간에서 담배 펴. 기차 타기 전에 플랫폼 담배 피고 던져,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껌 뱉어. 아줌마들이 껌을 이제 청소하는 거잖아. 그게 옛날에. 그런데 기차를 타는 요금표를 딱 보는데 지금이랑 거의 똑같네.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바뀌고 지금 일본도 자동이고 담배도 못 피고 그 있잖아. 다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하는데 그건 다 바뀌었는데 요금표는 별로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다큐 볼 때 물건값 보면은 야, 저 때는 짜장면이 한 그릇에 얼마였는데 저 때는 버스 토큰이 하나 얼마였는데부터 해가지고 와, 그때 비교하면 지금 물가가 야, 느끼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대로거든. 그런 식으로도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회라는 게 상당히 재밌죠. 기차 요금만 이래? 그럼 다른 건 어떨까? 그렇죠. 이게 일본의 소밥이라는 거 일반 도시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먹밥, 삼각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물가 추이거든요.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거 있구나. 이게 뭘로 냈냐면은 일본 그 뱅크 오브 재팬에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뱅크 오브 재팬에 통계 자료가 PDF로 나오거든요.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정말로 더럽게 보기 힘들게 나와요. 어머나. 그럴 때 이런 걸 이제 일본에서도 야, 이걸 일본 사람 보라고 만들어줘요. 일본은행.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2015년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이 주먹밥이 100엔이야. 그러면은 1995년에는 주먹밥이 105엔이에요. 더 비싸? 주먹밥이? 예.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다시 103엔 정도 되는 거예요. 오상, 그거는 맞아요. 가끔씩 저도 얘기하잖아요. 뭔가 어릴 때가 더 비싸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추미 얘기하는 걸 방송 때. 감각이 맞는 거죠. 그게 있어요. 이상하지? 도시락을 사러 가는데 예전이 도시락이 더 비싸. 지금이 더 도시락이 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소비세가 도입되고 나서 3%, 5%, 8%, 10%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부는 세수를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생각을 해. 정부의 세금을 더 받는다니까 우리가 가격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더 싼 걸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 가격 안 올렸어요. 가격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소비세예요. 그럼 어떻게 해? 소비세 빼봐. 실제로 가격은 내려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왜?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싸게 팔 때 원자재 가격은 정해졌어. 뭘 깎아야 돼? 인건비 깎아야 되잖아. 인건비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 월급을 올려줄 수 있어? 월급을 못 올려줘요. 정사원이 있으면 안 돼. 야, 이거 뭐 도시락 싸는데 정사원 뭐 필요해? 야, 비정규직 받고 알바생으로 받고 평균 임금 내려가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더 못해요. 이게 돌아가요. 이게 지난 30년 일본 그 경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악순환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흔히 말해 이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세를 때려치우지 않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어차피 소비가 억제가 되게 돼요. 일본 사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의미 없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미 30년간 적응이 됐다. 소비세까지 없애봤자 사람들이 생활비를 뭐 아껴서 놔두는 돈 저축을 하겠지. 이걸 또 소비한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 왜? 못 믿으니까. 언제 또 소비세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루틴이 된 거야. 사람들의 소비 습관 자체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우유 가격. 우유는 조금 올랐죠. 도시락은 가격이 내렸는데 우유는 2015년 100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3이잖아. 우유 가격은 옛날보다 올라가고 있어요. 1990년에 한 89엔 하던 우유가 우리한테 890원짜리 우유가 지금은 1030원 해요.
제가 오늘 그래프 찾다가 옳은 거 찾다가 우유 들고 온 거예요. 우리 오늘 이런 거 볼 때 교통비,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뭐 전체적인 물가, 뭐 옳은 게 있어도 이거, 우유. 오히려 내려가는 도시락과 주먹밥의 물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거를 일본 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총무성 일본은행이. 근데 이거를, 그래, 알았어. 그럼 일본 기준 말고 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은 어떨까? 맞아. 뭐가 있습니까? 미국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내는 빅맥 지수. 맥도날드 빅맥. 미국에서 사는 빅맥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미국 가격의 몇 프로로 빅맥을 하나 꿀꺽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내는 이 빅맥 지수. 사우스 코리아 마이너스 27.5. 싸다. 그러니까 미국보단 싸요. 빅맥이. 그런데 미국보다 싼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죠. 미국에서 사우스 코리아 사이에 재팬이 안 보이네요. 재팬이 여기 있어요. 재팬은 더 싸. 빅맥이 한국이 더 비싸요. 네, 맞아요. 제가 한국으로 갔을 때는 맥도날드 비싸네라고 좀 느꼈어요. 오상! 요새 누가 맥도날드 가서 빅맥을 먹어요. 빅맥 지수도 옛날 말이야. 뭐 사람들이 빅맥을 먹어야지 빅맥 지수 갖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언제적 건데? 그런 당신을 위해서 미국의 조사 사이트 파인더가 조사하는 스타벅스 인덱스를 들고 왔습니다. 커피는 마시겠지. 요새는 빅맥 아니라 수복이야. 이제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를 할 때 톨 사이즈를 먹었을 때 얼마나 비쌀까? 이걸 전 세계 뭐 이제 달러 순으로 해서 랭킹 낸 거거든요. 예. 한산은 덴마크, 스위스랜드 비싸다. 비싼 거 알잖아. 쭉 내려다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3.88달러. 전 세계 32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재팬이 없네. 재팬은 어딨어? 36. 재팬 토끼오 3.79. 일본 스타벅스 가격이 전 세계 36등이에요. 톨 사이즈 라떼가. 대한민국이 32등이에요. 즉 뭐 한국이 빅맥이랑 스타벅스가 더 비싸요. 일본보다. 우와. 좀 신박하죠. 생각해봐.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이 가격으로 사 먹어야지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까지 일본 얘기 막 우중단탕 들었어. 근데 한국은 어느 정도였다라고 좀 기억이 가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짜잔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의 일상 소비생활 물가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1980년에 서울의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90원. 오. 이게 90원이 이 쭉 가거든요. 80년대 중반까지 90원이 쭉 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1,050원이다. 그럼 몇 배 올라간 거야? 10배 올라갔네요. 대한민국 10배 오른 동안에 아까 여기 봐. 얘 얼마 올랐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지금도 일본이 비싼 건 맞아요. 교통비 비싸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비쌀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 돼요. 짜장면 가격. 아까 1980년대는 짜장면이 348원이에요. 한 그릇에. 87년 642. 어딨냐? 642? 672. 맞네. 약 100엔이네. 와. 80년대 중후반 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 100엔이네요.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이 일본으로 출장 갔어. 와 이게 워크맨이네.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우리 아이한테 하나 사가야지 할 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말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출장을 왔어요. 이건 뭐니? 라고 느낀 일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라보던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일본은 미친듯이 비싼 나라예요. 거기다가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되는 나라야. 왜? 우리나라 상대로 물가도 보면 다 비싸. 다 비싼데 저 사람들은 저걸 먹고 있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 반대로 한국으로 가서 느껴. 일본의 장년층들은. 한국 진짜 별거 없구나. 물가 싸네. 야, 이거 짜장면 한 그릇이 100엔이야?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100엔이면은 지하철도 처음 못 타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때랑 지금이랑 안 변하고 있어요. 물가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 가. 어떻게 느낄까? 콜라가 한국보다 싸네요? 빅맥이 싸네요? 스타벅스가 싸네요? 일본 사람 월급 얼마 안 하네요? 야 그런데 세금 세네요? 박박하게 사네? 뭐야 이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일본 출장을 갔다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뭘 합니까? 거짓말 치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와 진짜야? 못 믿죠. 왜? 믿을 수가 없죠.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30년간 변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나오잖아.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 시점이 많이 바뀌었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둔해요. 왜? 그대로거든.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한국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국을 깔보거나 해외를 깔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멈춰있거든. 아직까지도 30년 전인 자기 나라로 알아요. 그때는 잘 나갔어. 인정해. 정말 잘 나갔어. 그런데 지금 그럴까? 아니죠. 바뀌었어요. 물가도 바뀌고 평균 임금도 바뀌고 받는 돈이 바뀌었어.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는 못 느끼는 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살이가 예를 들어 힘들다,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할까? 아니 뭐 월급도 비슷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세금은 올라가고 일본이 나름 선진국이잖아. 그럼 선진국에서 일했으면 좀 먹고 살 때깔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해외에 있는 단순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 한국으로 가는 걸 선호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더. 이미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 한국이 더 임금을 잘 주거든. 일본보다 페이가 세지고 있거든, 한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한국에서 아낄 거 아끼고 돈 벌고 가는 게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야, 일본보다. 그래서 일본의 물가는 30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거의 안 오르고 심지어 내린 것도 있는 나라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마다 아마 느끼시는 게 다를 건데, 보면서 일본이 진짜 말로만 30년간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는 들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다, 정말 이 정도구나.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죠? 요시. 여러분들이 뭐 일본 뭐 야구 댓글에 뭐 한국 뭐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의 사상이 왜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30년 동안 안 바뀌니까 걔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해외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있잖아. 뭐 따라잡히고 이런 걸 비교하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최고였거든, 일본은. 일본이 이 정도로 많이 뒤쳐졌네? 변하지 않네? 인정을 하고 자기 분선해야지 변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세대 갈등이 좀 많이 나거든요.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 있잖아요. 아까 말한 베이비 부모들부터 해가지고 연금, 일본에서 돈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버블 시절 때 호황기를 누리고 그리고 지금은 연금을 빵빵하게 받고 있는 연령층. 그 다음에 일본에서 경제 위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세대라고 불리는 40대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세대들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일본 고령화 사회라서 일본 자민당부터 해서 일본 사람들 그거 세습 정치인들에게 누가 표를 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뽑는 우리 친구 이래가지고 투표를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뽑는 사람들이 일본의 젊은 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까 아니면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까? 자명한 일이죠.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젊은 층들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고령층들은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가니까 의료 복지부터 해 거기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는 세대들이 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일본이. 그래서 더욱더 일본의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심해요. 일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연금 받아가네, 우린 연금도 못 받네 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심화된 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정치적으로 하는 안 변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좀 깝깝한 게 있어서 오늘 이걸 해봤습니다.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본은 지금 도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잘 되면은 일본이 다시 한번 나라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 굴러가면은 악순환의 고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요새 이제 일본의 엔저라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일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려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요즘 뭐 강달러 이런 것 때문에 원화 변동이 심하고 환율이 뭐 약해진다, 환율 약세다 이래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민생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기사를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심해가지고 엔저가 멈추질 않고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죠. 정부 일본 총리 뭐 기시다 총리라든지 일본은행 총재라든지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멀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엔저를 계속 갈 겁니다. 일본은 계속 돈을 찍고 일본은 마이웨이를 할 겁니다. 라면서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일본 엔저란 말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왜 그거를 계속 미냐?
왜 그런 짓을 계속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만에 하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지, 일본 정치권이라든지 일본 금융권에 대한 일본 내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기사가 없을 겁니다. 30년 동안 이제 일본은 무슨 짓을 해서도 이제 불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뭐가 되든, 도가 되든, 그냥 질러예요. 배팅입니다. 잘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팍 떨어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도박을 거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 이게 최근에 일본 달러 대비 엔의 상황입니다. 151, 한 152 가까이 찍다가 쾅쾅쾅 떨어뜨려서 지금은 다시 약간 엔화가 좀 세진 상황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면은 일본은행이 이게 개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극심한 엔저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에 있는 엔을 사들이고 달러를 파는 걸 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라고 했을 때 투기 세력들의 흔히 말하는 이제 청산 한 방에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빵빵빵 쳐내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에나 달러당 150엔대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고, 당장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일본 9월 소비자 물가 31년 만에 최대 3% 상승. 엔저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단 말은 시장 가면은 아니 뭐 슈퍼 가면은 마트 가면은 그 사는 물건 값이 오른단 말이잖아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도 아사히 신문이죠. 한국어로 번역 똑같죠? 예. 9월 소비자 물가 31년 만에 3% 상승. 소비자 물가 3%는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 아니면 해외 다른 나라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 난리가 날까라고 했을 때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른 나라입니다. 예, 물가가 안 오르고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예요. 31년 만에 뭡니까? 적어도 30대 친구들은 이걸 처음 겪는단 말이에요. 40대 초반 사람들도 본인이 경제활동 시작하기 전에 있던 일이니까 모를 겁니다.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인데 슈퍼 가니까 가격이 오른다네? 10월달부터. 오 마이 갓! 나라 망해요. 이런 일은 일본에는 없었는데 천지개벽해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일본 소비자들이 엄청 난리치는 겁니다. 저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100엔이었던 것은 지금도 100엔인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본 뉴스라든지 그런 거 봐더라도 이거는 큰일이다라고 그 표현하는데요. 물가 오르는 건 정상인데 왜 큰일일까라고 했을 때 월급이 안 올라서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러잖아요. 엔저 쇼크 1물가 30년 생각도 100엔 스시가 사라진다. 맞습니다. 100엔 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 올려야 되니까. 110엔 스시입니다 지금. 달러당 150엔의 거대한 의미. 일본 열도는 정말 위기일까? 상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걱정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한국 사람? 아니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걱정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한국입니다. 서로 이제 야 쟤들 언제 망하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제 컨텐츠라는 거죠. 서로가 한일 간의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시아 경제도 똑같죠. 기록적인 이제 1물가 30로 최대 상승.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나, 즉 뭐다? 더 망가지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일본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죠. 10월 21일 최근 뉴스네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물가 상승은 일시적입니다. 아까 그 3% 31년 만에 올랐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금 잠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리 떨 일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 슈퍼 가서 물건 가격 올랐다 하더라도 일본은 금융 완화를 계속 할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 맨날 전에 이 얘기예요. 금융 완화가 뭡니까?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일본은 아직까지 불경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유통을 많이 시켜가지고 좀 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말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에 기반해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예, 아베노믹스입니다. 왔다. 아까 저 일본은행 총재 아저씨를 임명한 게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 불황해서 일본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돈을 찍다 보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오르는 일본의 물가가 오를 것이고, 시장에 돈이 많이 돌다 보면은 기업들도 언젠가 사람들 급여도 올라주고 장사도 잘 되고 만만세일 거다라는 게 아베노믹스이기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견지하는 거예요. 이 정책 자체를.
현재 기시다 정권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도 이런 뭐 금리 올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다음에 미국도 그 FRB 나와서 금리 올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금리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데 일본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바지를 벗겠다. 이렇게 돌아다닌다.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가는 거지. 그래도 뭡니까? 이걸 용인이 되니까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어떤 금융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일본의 이제 그 금융 통계인데, 일본은 이런 뭐 예를 들어 금융자산 보유액 70대 평균 얼마입니까? 이게 많으니까 2200, 우리한테 2억 2천, 60대는 한 2억 4천, 50대 1억 3천, 40대 9천만 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예금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봤을 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산 대비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안 굴려요. 당장에 일본의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라고요? 2022년 7월 17일 0.001%입니다. 일본은 제로금리예요. 이래도 돈을 안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에게는 충격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30년 동안에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일본은 그냥 이러다가도 또 다시 그래 일본은 변하지 않아 그냥 간단 말이야. 즉 뭐다? 이제부터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예금을 이대로 안 돼. 내가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뭡니까? 돈을 굴릴래? 아니면은 네 계속 예금 놔둬두면은 당신의 돈 가치는 계속 낮아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든 FX를 하든 뭘 하든 네가 네 자산을 굴리지 않으면은 물가는 올라가고 너는 가난해질 거야. 이걸 계속 신호를 줍니다.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근데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도 파악을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일본은행이 하고자 하는 것과 이 시장에 대한 미스매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31년 만에 물가가 겨우 3% 올랐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 이제 물가 오르면은 내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은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적은 돈이지만은 자 이걸 갖고 어떻게 해볼까? 달러를 벌어볼까? 달러 투자 아니면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안 해요. 절약을 합니다. 이게 일본의 악순환이에요.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절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절약하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 뭐 할까? 더 돈을 푸는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요. 어떻게 해? 이래도 절약해? 자, 더 풀어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자 임마. 자, 이제 100엔짜리 쓰시기 아니라 이제 200엔짜리다. 뭐 300엔짜리 가겠지.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안 사요? 그러면? 그럼 죽어요? 뭐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흔히 말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단점이 있죠. 뭐 평생 돈을 찍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버틸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게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어서 하는 거 중에 하나죠. 먼저 이거네요. 연합뉴스네요. 일본 상반기 무역 적자 105조 원. 반기 기준 사상 최악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 8월 경상수지 흑자 5,800억 원. 37년 만에 최소. 일본은 지금 무역 수지가 엄청 적자예요. 왜? N저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게 비싸지잖아요. 전체적인 경상수지에서도 이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일본이 왜 안전할까? 일본이 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외 순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늘 흑자를 내는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라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 경상수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그러면 뭐야 이거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네 라는 흔히 말하는 시장에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경상수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그래프를 봤을 때도 N저가 더 심해지면은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진단 말이잖아. 그러면 나라 경제가 딱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뭔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저씨는 돈을 찍는 데잖아. 그럼 N저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못 손대죠.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일본 보도가 됐을 때는 일본 상반기 무역 적자가 뭐 사상 최악이다. 일본에서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역 적자 이것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 더 봐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늘어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6% 늘어 이쪽도 과거 최대 이겁니다. 이게 일본이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강조가 안 되지. 왜? 어쨌든 수입을 많이 하니까 수출이 사상 최대라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맹점입니다. 뭔가 이 수입 이쪽을 손만 좀 보면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이 무역 적자가 계속될까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입니다. 일본은 원래 원자력 발전을 많이 돌리던 나라예요. 그러네. 80% 이상 돌릴 때도 있었고 70% 가까이 돌릴 때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67.3%가 3.9%까지 떨어지고 어떨 땐 0%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무역 수지 적자에서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전을 막 재가동을 시킬 수 있나요? 못 시킵니다. 왜? 후쿠시마. 여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여론적으로 일본은 원자력이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혀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왜? 원전 안 돌리더라도 화력 발전소 돌릴 수 있잖아. LNG 수입하면 되잖아. 석탄 수입하면 되잖아. 아 맞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응. 아, 안 써도 되네라고.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일본이 1000만 톤 이상을 더 수입을 합니다. 2009년도랑 2019년도 비교해서.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이 예전보다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전을 못 돌리기 때문에. 근데 일본 자민당은 원전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작전을 잘 짜야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원전 재가동한다면 일본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약간 여론 플레이를 치죠. 어떤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치냐면은 올해 10월 20일 뉴스네요. 원전 40년율 철폐, 탈탄소 유효. 원전은 뭐다? 탈탄소에 유효합니다. 이게 원래 일본 법으로는 40년 지나면은 폐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상한을 없애버립니다. 화력 발전소를 계속 돌리면 그 탈탄소 못 따라가니까. 그렇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 원전에 있는 수명 좀 늘리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오케이 시켜둡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도 이제 바람잡이를 합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 대신 니시무라. 오 나왔구나. 역사적인 엔저다. 수입품의 물가 상승은 가계 부담이 너무 심각하네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 엔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원전을 한 기를 가동을 시키면은 LNG 수입을 100만 톤을 줄일 수 있어요. 당장에 봤을 때 2009년에 대비해서 2019년에 LNG 수입이 1000만 톤이 늘어났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원전을 10기만 돌리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땜빵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엔저에 대해서 기업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아직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됐어요. 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거든. 그래도 흔들릴 만한 얘기네요. 그럼 이것만 밀까? 아니죠. 자동차나 철강 반도 부분에서 수출액이 늘어났다 했잖아요. 예. 수출이 뭡니까? 과거 최대야. 야, 이거 할 수 있네. 일본 제조업 죽었다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창 뭐 소니 뭐 잘 나갈 때보다 지금이 더 엔저 효과를 많이 받고 있네. 왜? 수출이 과거 사상 최대니까. 자,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공장을 일본으로 빨리 돌려가지고 일본 내에서 생산하면은 일본 사람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내수 경제가 더 탄탄해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엔저의 효과를 더 펌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일본 정책투자연구소입니다. 엔저로 인해 제조업들의 생산 거점의 국내 회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자료를 냅니다. TV 아사히네요. 엔저로 인해 일본 기업 국내 회기 가속화된다. 중국보다 20% 더 싸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다가 또 공장 들어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네. 당장 이걸 하는 기업이 있죠. 박간의 영상에서 소개하는 아이리스 오야마라는 기업이 일본의 국내 생산 거점을 옮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물건 판매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빌드업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속화되면은 이게 더 최대가 되겠지. 공장이 더 늘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TSMC 대만 기업이죠. 소니랑 합작해가지고 일본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에 반도체 신공장을 만든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도 돈을 넣어가지고 같이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뉴스가 작년 2011년에 나왔었습니다. 한때 그게 나와서 좋아 했었네요. 그렇죠. 뉴스에서.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었죠. 진짜로 하이테크 최첨단 초정밀 공정 반도체는 대만 본토 미국에서만 만들고
일본에서는 그냥 양산형 반도체. 야, 뭐 기술 유출 안 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장 만들게 이랬는데 일본이 아이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아이고 짱짱맨 TSMC 감사합니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 정세가 바뀌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대만 TSMC 일본에서 생산 증강 검토, 지정학 리스크 저감. 이거 뉴스 보셨나요? 시진핑 대만 통일 강조, 종신집권 명분으로 활용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곰돌이 푸 아저씨가 3기 제하겠다고 확정됐죠. 공약 중에 하나가 대만을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 대만에 대한 뭔가 좀 압박?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TSMC 1 생산 라인 추가 검토. 기존에 대만 내에 있었던 정밀 공정까지 일본으로 올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중국의 저런 행보 때문에. 올해 7월 됐는데 TSMC가 부르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큐슈 진출이 잇따라. 이래가지고 일본의 큐슈가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큐슈라는 지역이 뭐 대한민국 분들 온천 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원래 공업단지거든요. 자동차 철강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자동차 철강이 해외 이주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큐슈가 원래 반도체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했었는데 규모가 좀 작았죠. 지금은 전략적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기업 다 들어와라. 큐슈에서 만들어라를 치고 있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큐슈 반도체 관련 서플라이 체인 맵이래 가지고 일본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큐슈 지역,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기업, 옴론, 제이텍,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소니 뭐 붙어 이래 가지고 각종 기업들을 큐슈에 모아두고 있어요. 일본은 여러분 뭡니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계도 만드는 나라예요. 걔들부터 원재료까지 큐슈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가 일본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전략.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내에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메리트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까지 머물러 가지고 기업들 조으라고 엔저를 많이 좀 용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박간의 방송에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것도 있죠. 관광입국 추진 강요회의. 관광산업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올해 10월 11일에 일본이 강요회의 중에 한 겁니다. 대충 이게 내용이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3개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연간 관광객이 3,188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목표로 6천만 명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본 물가가 싸야죠. 일본이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아야죠. 아까 말했지만 돈을 찍어낸다, 엔저를 유도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정책이랑 얽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은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지만은 민생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진 않습니다. 왜? 민생한테 해봤자 일본 사람들은 돈 안 쓰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경제 활성화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중심으로 뭔가 엔저를 타겟책으로 받아가지고 일본이 계속 좀 뭔가 있잖아요.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어찌 보면 불황에서도 극복을 하고 수출 선진국, 경상수지 계속 흑자국, 관광 선진국, 뭐 다 할 수 있네요. 반도체까지 들어오니까 하이테크 선진국까지 다 가질 수 있겠네요. 대신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도박이란 말을 쓰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런 도박을 못했던 거예요. 왜? 일본만 돈을 찍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미국도 돈 찍고 다 찍었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이 허리 졸라맬 때 일본만 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멈추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위험합니다. 바로바로 뭔가 엔저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부하 나옵니다. 있는데 예. 그래도 이런 현실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일본이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이거를 뻔해야죠. 고령화. 노동 인구가 줄고 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엄청 늘어나는.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 28.9%. 인구의 3명 중에 1명 가까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고령화 사회가 더 진전되기 이전에 좀 더 뭔가 도박을 쳐야 됩니다. 일본의 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각부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일본이 나라의 타겟책 이래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막 씁니다. 경상수지 추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수입 증가. 이걸 막아야 된다. 원전 돌려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타겟시키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얘기하는 박하림 박사님 경제 남일이 아니죠.
일본의 현재 고령화율 28.9%, 2065년 고령화율 38.4%잖아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한국의 통계청 사이트입니다.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나오죠. 현재 일본의 상황을 우리나라는 2030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일본보다 더 심해집니다. 2060년대 기준하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좀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참고로 이 통계가 여러분 희망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이것보다 악화되면 악화되지 이것보다 좋아질 미래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불황이라는 게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소비도 줄어들잖아. 나이 드시면 많이 안 먹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밖에 나가잖아요. 다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나라가 특히 일본의 저런 모습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울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기사를 오늘 우연하게 봤거든요. 사람 급하게 난데 조선소 외국 인력 수천 명 들어온다. 이렇게 울산 뉴스인데 여러분도 뭐 요즘 이제 조선업계 한국에 사람 부족하다, 일손 부족하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고 있는 울산에서도 현재 울산 동구에서는 2,8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업에 종사 중이고 향후 4천여 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조선업계는 향후 9천여 명의 추가 인력이 들어온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국적 등을 가진 외국 근로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만 들어와요? 아니죠. 가족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아, 가족분들도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사회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예, 사람이 정착을 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아까 말한 출산율 떨어지고 뭐 하면은 뭐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일본의 이런 N저 정책.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본은 지금 도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은 불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불황이고 가만히 있어도 디플레이션에다가 나라가 성장 원동력이 없는 나라인데 뭔가 다른 나라랑 다른 방식으로 하나 찬스가 왔을 때 희생을 하고 나라가 살아야 된다. 앞에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일본은 지금 뭡니까? 그렇죠. 일본 국민들, 생활하는 서민들 31년 동안 물가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물가 오르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하든 말든 기업들이 수출 잘하고 해외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고 니들이 반대하는 원전 돌아가가지고 이거 수입하는 것 좀 줄이면은 일본 살 수 있다 라는 이런 국가 정책과 대변되는 이런 상황. 잘 되면은 일본이 다시 한번 이거 제조업부터 이래가지고 나라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 굴러가면은 악순환의 고리. 안 그래도 경제 침체인데 아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진짜 도상국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본 경제라는 겁니다. 요시. 내가 말했지만 저건 좋은 건 아니에요. 도박을 한다는 게 국가가. 민생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반대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바로 정권 교체합니다. 일본은 저래도 자민당을 안 바꾸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하고 민생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니까 저걸 빅플랜으로 잡아가지고 미는 거예요, 지들이. 이 부분 오사 아주 중요한 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바뀌더라도 다음에 다른 총리가 오더라도 저걸 밀어요. 다 자민당. 자민당이니까. 그죠? 일본이란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적은 국민들 고생해라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야, 슈퍼 가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 돈 가지고 장바구니 가득하게 사는데 이제 장바구니 반도 못 채우는데 야 그래도 돈 안 써 절약 너 임마 이러고 있잖아요. 이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자민당 선생님을 믿습니다 라는 게 있으니까 지들이 미는 거지. 지금 일본 야당은 뭡니까? 서민 경제 힘드니까 일본 뭐 감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잠깐 돈을 찍고 감세를 한다 이래가지고 영국에 누가 45일 만에 내려갔던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자민당이 계속 가는 거예요.